문재인 대통령이 3.1절 기념사를 통해 가해자인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 끝났다고 말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전남 완도 해상에서 뒤집힌 어선에서 선원 2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해경은 실종 선원 5명을 찾기 위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높은 파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검사 선배에게 성폭력 피해를 받던 여검사가 사건 직후 밝혔던 처벌 의사를 번복한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피해자가 왜 입장을 바꿨는지 조사할 예정입니다. 집값 안정을 위해 재건축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잇따르자 해당 아파트 주민들이 반발하며 집단 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 대책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단호한 입장입니다. 근로기준법이 개정돼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되지만 택배기사나 간호사 같은 특례업종 노동자들에겐 다른 세상 얘기일 뿐입니다. 장시간 노동의 허덕이는 보건의료나 운수업종 노동자들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2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날이었던 어제 6.13 지방선거의 선거구 획정 문제가 또다시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과연 국회가 맞나 싶을 정도로 실망스러웠던 어젯밤 상황을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총기 규제에 소극적이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돌연 입장을 바꿔 총기 규제안 강화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그 배경이 뭔지 취재했습니다. 유럽에서 활약 중인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과 황희찬이 소속팀 경기에서 나란히 2골씩 터뜨렸습니다. 월드컵과 아시안게임을 앞둔 대표팀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스크가 필요 없는 세상으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 수소전기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3.1절을 맞아 과거사에 대해서 반성의 기미가 없는 일본을 향해 준엄한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가해자인 일본이 군 위안부 문제가 끝났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며 반인륜적인 인권 범죄 행위는 그렇게 덮어지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오늘 8시 뉴스에선 처음으로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에서 진행된 3.1절 기념식과 또 기념사의 의미를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 소식 김수영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가해자 일본 정부가 군 위안부 문제를 끝났다고 말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가해자인 일본 정부가 끝났다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전쟁 시기에 있었던 반인륜적 인권 범죄 행위는 끝났다는 말로 덮어지지 않습니다. 피해자 위안부 할머니들의 관점을 강조한 것이자 2015년 정부 간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최종 해결됐다고 주장하는 일본을 정면으로 비판한 겁니다. 다만 합의 파기나 재검토를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어 독도 문제와 관련해 우리 고유 영토라고 강조하면서 일본의 영토적 야심을 질타했습니다. 독도는 일본의 한반도 침탈 과정에서 가장 먼저 강점당한 우리 땅입니다. 지금 일본이 그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반성을 거부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문 대통령은 불행한 역사일수록 그 역사를 기억하고 그 역사로부터 배우는 것만이 진정한 해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기념사는 과거사 핵심 현안들을 풀지 않고서는 한일 관계의 근본적 개선이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SBS 김수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오늘 메시지는 갈등을 감수하더라도 일본에 할 말은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또 최근 일본 정부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듯한 행태를 보인 데 대해서 우회적인 경고도 담은 걸로 보입니다. 오늘 기념사 내용 남승모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반인륜적 인권 범죄, 가해자 같은 강도 높은 표현으로 일본의 역사 인식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미래지향적 관계를 희망하지만 진실한 반성과 화해가 전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은 인류 보편의 양심으로 역사의 진실과 정의를 마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본의 특별한 대우를 요구하지 않는다고도 했는데 할 말은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됐습니다. 오늘 메시지는 최근 북핵 문제 해법을 찾는 과정에서 보인 일본의 어깃장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남북 대화나 북미 대화에 제동을 걸려고 하는 일본의 움직임에 대한 우회적인 경고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9일 평창에서 열린 정상회담 때 아베 총리는 대북 강경론을 주장하며 평창 이후 한미 군사훈련 재개를 재촉했습니다. 그러자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한미훈련은 주권의 문제이자 내정에 관한 문제라고 강하게 반박했다며 이례적으로 정상 간 대화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청와대는 역사와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서 일본이 선을 넘을 경우 확실히 짚고 넘어가겠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도 적지 않은 마찰이 예상됩니다. SBS 남승국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에 대해서 일본은 곧바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크게 반발했습니다. 극히 유감이라는 표현도 쓰면서 끈질기게 대응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자, 일본 반응은 도쿄에서 송혜영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일본은 이틀 전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위안부 강제 연행을 부인했습니다. However, forceful taking away of Kung Fu women by the military and the government authorities could not be confirmed in any of the documents in this study. 오늘 아침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태도를 비판하자 곧바로 예민하게 반발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위안부 문제는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その内容というのは日韓合意に反するものであり、全く受け入れられず極めて遺憾であり。 독도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의 발언을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스가 장관은 독도 문제를 대국적 관점에서 냉정하고 끈질기게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위안부 문제는 모른 채 하면서 독도에 대해서는 수시로 시비를 걸겠다는 이중성을 다시 한번 드러낸 것입니다. 도쿄에서 SBS 송혜영입니다.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을 네, 보신 대로 99년 전 오늘의 의미를 되새기고 또 기념하기 위한 행사가 오늘 전국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그때 그날처럼 수많은 태극기가 거리로 나왔는데 3.1 운동의 본뜻과는 다른 목소리도 섞여 있었습니다. 화강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복을 차려입은 아이들이 조막손으로 태극기를 흔들며 합창합니다. 이어 대형 태극기를 선봉으로 긴 행렬이 뒤따릅니다. 참가자들은 99년 전 온 나라를 독립의 외침으로 뒤덮은 3.1 운동의 참뜻을 되새기며 걸었습니다. 보신각에선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타종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안녕을 기원하며 33번의 종소리를 울렸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선 광복 73년 만에 고국에 돌아온 강제징용 희생자 33위의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머물고 있는 나눔의 집에서는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생존 할머니들은 고령인 탓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성노예 피해자 유족을 포함해 수백 명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집을 보내는 것보다 저희가 기억해야 될 과거고 앞으로 저희가 지고 나가야 될 미래인데 이거에 대해서 더욱더 의미 깊게 새기고자. 같은 태극기를 들었지만 보수단체들은 다른 구호를 외쳤습니다. 광화문 광장 남쪽에 모인 보수단체 회원들은 태극기에 성조기까지 흔들며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과 정권 퇴진을 외쳤습니다. 이들은 광화문 광장에 설치된 촛불 조형물을 넘어뜨린 뒤 불태우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로 참가자 2명과 경찰 1명이 다쳤습니다. SBS 화강윤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오후 전남 완도군 청산도 앞바다에서 뒤집힌 어선에서 오늘 선원 2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해경은 나머지 선원 5명을 찾고 있는데 현재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사고 선박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서 계속 수색할 계획입니다. 먼저 KBC 강동일 기자입니다.
전남 완도군 청산도 앞바다에서 뒤집힌 7톤급 근룡호가 높은 파도에 출렁거립니다. 바다로 뛰어든 해경 수중 구조대가 사고 어선으로 다가가 필사적인 수색 작업을 벌입니다. 수색 끝에 해경은 근룡호 승선원 2명의 시신을 조타실에서 인양했습니다. 숨진 승선원은 선장 56살 진모 씨와 인도네시아인 26살 다르소노 씨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선원 61살 이모 씨 등 한국인 5명은 아직 실종 상태입니다. 높은 파도와 선체 내 소용돌이 및 산재한 그물로 인하여 지속적인 선내 진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사고 해역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될 정도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면서 항공기 6대와 선박 32척이 투입된 수색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결국 해경은 사고 우선을 A인줄로 연결해 여수 검은도로 이동 중입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완도군청에 마련된 대책본부에 머물며 수색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근룡호는 어제 오후 1시 16분 위치 정보가 끊어졌으며 3시간 뒤인 오후 4시 28분 완도 청산도 남쪽 6km 해상에서 발견됐습니다. 사고 선박은 조난이나 구조 요청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돼 당시 상황이 매우 긴박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KBC 강동일입니다. 네, 방금 들으신 대로 사고 선박은 어선 위치 정보가 끊어지고 3시간이 지난 뒤에야 그 근처를 지나던 다른 선박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해경은 위치 정보가 끊긴 사실조차 몰랐는데 관제 체계에 허점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한상우 기자입니다. 근룡호는 어제 낮 기상이 나빠지자 피항하던 중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배가 뒤집힌 지 3시간이 지난 뒤에야 근처를 지나던 선박의 신고로 사고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청산도 남동방 해역을 지나가는 유조선으로부터 어선이 전복되어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신고 3시간 전인 오후 1시 16분에 위치 식별 장치인 AIS 신호가 끊겼지만 해경은 이를 전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선박의 항해를 수시로 감시하고 지도하는 관제 대상에 근룡호 같은 소형 어선은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국제 항해선이나 300톤 이상 선박, 길이 45m 이상의 어선 등이 관제 대상인데 근룡호는 길이 14.5m에 불과해 포함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근룡호 같은 소형 선박은 위치 신호가 끊겨도 포착되지 않아 구조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소형 선박들은 위치 식별 장치가 고장난 채로 다니기도 하고 자기만의 어장이 노출될까 봐 아예 꺼놓고 다니는 어선도 있습니다. 모두 불법이지만 해경이 인력 부족을 이유로 적극적으로 단속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이번 사고에서도 세월호 참사 때처럼 해경이 사망자 신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잘못 발표했다가 정정해 빈축을 사기도 했습니다. SBS 한상우입니다. 이번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 속보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총선 공천을 대가로 수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그 돈을 건넨 걸로 의심되는 김소남 전 의원을 불러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현석 기자입니다. 검찰은 오늘 지난 18대 국회에서 한나라당 비례대표를 지낸 김소남 전 의원을 피의자로 소환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008년 4월 18대 총선을 앞두고 이명박 당시 대통령 측에 수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김 전 의원이 비례대표 7번으로 당선됐는데 상위 순번을 받기 위한 대가로 돈을 건넨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재산 관리인으로 지목된 이모 씨 등의 장부에서 돈 전달 내역이 적힌 자료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을 상대로 돈을 건넨 경위와 대가성이 있었는지를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오늘 이 전 대통령의 큰형인 이상은 다스 회장도 비공개로 소환해 다스와 관련된 각종 의혹들을 캐묻고 있습니다.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도 비공개로 다시 불러 당초 알려진 40억 원 외에 삼성이 다스 소송 비용으로 20억 원 이상 더 대납한 정황에 대해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의혹들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이번 달 초순이 유력했던 이 전 대통령 소환 시기는 다소 늦춰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소환은 최대한 필요한 수사를 해놓은 뒤의 일이라는 입장이어서
소환이 빨라도 이달 중순에나 가능할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 박현석입니다. 네, 휴일인 오늘 날은 맑았는데 전국 곳곳에 강풍특보가 내려질 정도로 바람이 세차게 불었습니다. 특히 울산 지역에는 초속 14m가 넘는 강한 바람이 불어서 건물 외벽이 떨어져 나가고 방음벽 유리가 부서지기도 했습니다. 이 소식은 김관진 기자입니다. 주차된 차량 뒷유리가 심하게 부서졌습니다. 오전 11시 반쯤 울산 달동에서 상가 건물 10층 외벽의 마감재가 강풍에 떨어져 추락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차된 차량 3대가 심하게 부서졌습니다. 아파트 단지의 방음벽도 강풍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떨어져 나간 강화 유리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전봇대 전선이 늘어졌다는 신고도 잇따랐습니다. 울산에선 초속 14.6m의 강한 바람이 몰아쳐 강풍주의보가 온종일 발효됐습니다. 제가 느낀 것 중에 이때까지 온 것 중에서 지금 바람이 많이 부는 것 같고요. 태풍보다도 더 심하게 불더라고 바람이. 차량 옆면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부서졌습니다. 새벽 5시 무렵 택시가 대구 수성구청 앞 중앙분리대 화단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택시기사와 20대 승객 2명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택시가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피하려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택시가 이제 좌측으로 핸들을 너무 꺾은지 탁 틀면서 중앙분리대 연석 박아들면서 가로수 충돌하고. 새벽엔 충남 당진의 돼지 농장에 불이 났습니다. 불은 50분 만에 꺼졌지만 돼지 농장 600제곱미터가 타고 돼지 330여 마리가 죽었습니다. SBS 김관진입니다. 2014년 지방선거 때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캠프에서 자원봉사를 한 여성이 당시 캠프 총괄 활동가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박 시장은 SNS에 사과의 글을 올리고 철저한 조사를 약속했습니다. 노동규 기자입니다. 논란은 어제 오전 한 여성이 실랑이란 필명으로 공개 SNS에 올린 글에서 시작됐습니다. 여성은 자신을 2014년 지방선거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캠프에서 활동한 선거원이라고 소개한 뒤 자신과 다른 여성이 캠프 총괄 활동가한테 성추행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박원순 시장은 변호사를 통해 성추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시하고 선거 백서에도 남기겠다고 약속했지만 아직 지키지 않았다고도 말했습니다. 이 여성은 또 박 시장이 SNS를 통해 사과해야만 폭로글을 내릴 것이며 불충분하다 판단하면 언론에도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SBS와 통화해서 피해 여성이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강남권 자원봉사자였으며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 역시 자원봉사자였다고 밝혔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박원순 시장은 어젯밤 SNS에 520석자 분량의 글을 올려 사과했습니다. 자신이 당연히 알았어야 할 사실을 몰랐던 게 불찰이며 그동안 피해 여성 혼자 마음고생하게 해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철저한 진상조사를 약속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 등 공적 기관에 엄정한 조사도 요청했습니다. 성추행 피해를 주장한 여성은 오늘 새로운 글을 통해 내일쯤 자신의 입장을 담은 글을 실명으로 올리겠다 밝혔습니다. SBS 노동규입니다. 검사 선배에게 성폭력 피해를 받던 후배 여검사가 사건 직후 밝혔던 처벌 의사를 번복한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이 번복 과정이 석연치 않다고 보고 왜 입장을 바꿨는지 조사할 예정입니다. 류란 기자입니다. 성추행 진상조사단은 지난 2015년 4월 전직 검사 A씨가 후배 여검사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여검사는 상관과의 면담에서 A씨에 대해 처벌 의사를 밝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상관은 대검 감찰부에 진상조사의 필요성을 알렸고 대검 감찰부는 즉각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해당 여검사는 1차 조사 때까지만 해도 가해자를 처벌해달라는 뜻을 굽히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2차 조사에서 돌연 사건화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찰 조사는 중단됐고 A씨는 별도의 징계나 감찰 없이 사표를 내고 대기업 법무팀에 입사했습니다. 친고죄 폐지 이후 벌어진 일이라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도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조사단은 피해자가 갑자기 의사를 바꾼 경위가 석연치 않다고 보고
누군가의 압력이나 회유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에 나섰습니다. 앞서 조사단은 해외에 머물고 있는 A씨에 대해 다음 주 초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SBS 유란입니다. 성폭력 피해자들이 어렵게 입을 열고 있지만 폭로 이후 신분 노출 같은 2차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피해자를 보호하는 건 물론이고 이런 성폭력을 근본적으로 없앨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우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3일 인터넷 게시판에 한 유명 배우가 드라마 촬영 중에 자신을 성추행했다는 폭로글이 추가로 올라왔습니다. 다음 날 배우 조재현 씨는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모든 걸 내려놓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과 이후 조 씨는 폭로글을 보도한 기자에게 글쓴이가 누군지 수차례 물어 고발자 색출, 이른바 2차 피해를 유발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제가 당했던 작품이나 그런 시기를 맞춘 댓글이 있어가지고 얼마든지 저를 찾아낼 수 있는 상황이니까 좀 많이 불안해가지고 보복하거나 그럴까 봐.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선 우리 사회가 가해자, 피해자가 누굴까 하는 단순한 관심에서 벗어나 시스템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정말 자기 목숨을 죽을 각오를 하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2차 피해를 근데 당했어도 어디 가서 신고할 데도 없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시스템화되고 법제화되어야 한다. 우선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공적 기구를 만들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화하는 성 개념에 맞는 교육도 필수입니다. 그래서 인권의 문제로서 이것을 조망해야 되고, 그래서 약자를 보호하는 편에 법이 설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조치들이 취해져야 되지만, 이 미투 운동이 가지고 있는 긍정성이 좀 결실을 맺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폭력은 상하 권력 관계에서 발생하는 만큼 수평적 관계를 만들어가는 노력과 더불어 정부도 여러 차례 약속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이번에 꼭 마련해야 합니다. SBS 심우섭입니다. UN 역시 한국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심각하게 우려했습니다.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성폭력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가 여성들을 더 침묵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파리에서 배재학 특파원입니다. 지난주 제네바 유엔 본부에서 열린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한국의 미투 운동과 우리 정부의 대응이 집중 논의됐습니다. 5시간 가까이 이어진 회의에서는 한국 성폭력 피해자들의 2차 피해가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카드리 부의장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비난받거나 무고죄나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는 상황을 우려했습니다. This has horrendous effects of silencing all victims. 특히 직장 성희롱은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묻히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질타했습니다. 2,190 reports of sexual harassment cases, but only 9 cases were prosecuted. My question is, what is the explanation of the low number of cases investigated? 우리 정부를 대표한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과 고용노동부, 법무부 관계자 등의 답변 태도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위원들은 우리 정부 대표단이 단순 통계 취득만 나열하는 등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It does not help us in CEDAW to help you, women of Korea. 차별철폐위원회는 한국 여성에 대한 구조적인 차별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한국 정부의 적극적이고 가시적인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파리에서 SBS 배재학입니다. 평창 올림픽이 열리고 있던 지난주에 미국이 북한과 전쟁에 대비한 가상 훈련을 실시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시나리오 점검 차원의 정례적인 훈련이긴 한데 북핵 문제에 대한 군사적 해법도 여전히 살아있다는 경고로도 풀이됩니다. 워싱턴 손성민 특파원입니다. 미국이 지난주 하와이에서 비밀리에 북한을 겨냥한 전쟁 훈련을 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테이블 탑이라는 이름의 이 훈련은 미군이 해마다 8차례씩 각종 전쟁 상황을 가정해 시나리오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번에는 북한과의 전쟁에 초점을 맞췄고 육군 참모총장은 물론 특수전 사령관도 참석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핵시설을 목표물 삼아
미 정규군과 특수부대를 단계적으로 배치하는 상황이 설정됐습니다. 미 육군 최정예 82, 101 공수사단이 땅굴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지와 유무인 항공기 투입을 위한 북한 방공망 무력화 계획도 포함됐습니다. 북한이 화학전으로 나올 경우를 대비해 피해 병력을 서둘러 철수시키는 수송작전도 점검했습니다. 다음 달 매티스 국방장관 주재로 전 세계 전투사령관이 참석하는 회의에도 대북 군사작전이 집중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국방부 관계자는 일련의 훈련이 북한과 전쟁을 결정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비핵화 대화의 문을 열어두겠다는 미국이지만 이번 훈련은 대북 군사적 해법의 준비도 계속 진행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손정민입니다. 네, 숙박 공유 사이트 에어비앤비를 이용하는 사람이 늘면서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우리나라 관광객이 일본 숙소에서 성폭행을 당하기도 했었는데 이번에는 태국의 한 숙소에서 몰래카메라가 발견됐습니다. 이현영 기자입니다. 30대 남성 A씨는 지난 3일 에어비앤비로 숙소를 예약하고 태국 방콕으로 일주일 동안 홀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도착 첫날 숙소에서 탁상 시계로 위장한 몰래카메라를 발견했습니다. 소름이 확 돋았죠. 그걸 이용해서 CCTV처럼 감시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A씨는 집주인이 두려워 에어비앤비에 이런 사실을 알렸습니다. 에어비앤비 측은 일방적으로 숙소 예약을 취소했습니다. 호스트랑 연락을 해서 제 예약을 취소시켰다는 얘기를 호스트한테 해코지를 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급히 숙소를 나온 A씨는 에어비앤비 측이 제공하는 환불 등 외에 추가 보상비를 요구했습니다. 에어비앤비 측은 보상비를 주겠다며 이번 일을 밖에 알리지 않겠다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직접 부정적으로 말해서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을 시켜서 부정적으로 얘기해서도 안 된다라는 조항이 들어가 있었어요. 에어비앤비 측은 자신들은 사용자를 연결하는 소개 플랫폼일 뿐이라 집주인의 잘못으로 생긴 피해를 책임질 의무는 없다고 주장합니다. 추가 보상비도 서비스 차원의 보상 지원이었다면서 A씨가 기분 나빠해 외부에 알리지 말라는 조건도 삭제했다고 해명합니다. 돈이 나가는 데 대한 당연한 절차였는데 기분이 나쁘셨던 거죠. 에어비앤비에서는 집주인의 신분까지 자세히 알긴 어렵습니다. 숙소 사진, 이용 후기만 믿고 숙소를 선택하다 보니 이용자들의 피해가 잇따르는 겁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의 책임이 좀 전가하는 부분이 있는데 온라인 중개 플랫폼의 법적 책임 또 소비자 피해에 대한 보상을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에어비앤비는 몰카를 설치한 태국 숙소를 영구 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다른 사람 명의로 숙소를 등록하면 막을 방법은 딱히 없습니다. SBS 이현영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공공건물에 가보면 무슨 우회라고 써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일을 하다가 퇴직한 공무원들 단체인데 지자체들이 이들에게 대체 무슨 근거로 이런 공간을 내주는 건지 저희 취재진이 서울 25개 구청에 직접 정보 공개를 청구해서 알아봤습니다. 기동 취재 조기호 기자입니다. 서울 송파구청이 관리하는 국가 소유 건물입니다. 송우회라는 팻말이 걸린 사무실이 눈에 들어옵니다. 안을 들어가 보니 남자 4명이 모여 화투판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건물에 어떻게 있죠? 우리는 구청에서 이걸 관리하고 있어요. 우리는 퇴직 공무원들. 송파구청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공무원 모임 2곳에 구청은 104제곱미터 31평 넓이 공간을 공짜로 쓰게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사무실 공간을 무상으로 준다는 것 자체는 맞는 사항은 아닌 거죠. 그동안 이제 그분들이 퇴직한 이후에도 계속 그 지역을 위해서 또 공사를 하시고 고스톱을 치고 계시더라고요. 맞지 않죠. 이렇게 만약에 그렇게 하셨다 그러면 서울 강남구청의 퇴직 공무원 모임 강우회도 구청 소유 건물에 떡하니 입주해 있습니다. 월세나 이런 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선배들 예우로 여기서 모여서 의논하고 모임을 가지고 그런 거지. 이 지역에서 이 정도 크기 사무실을 얻으려면 얼마나 드는지 알아봤습니다. 여기는 완전히 포화 상태예요. 지하는요?
한 150, 170 정도? 서울 25개 구청에 정보 공개를 청구하고 직접 취재해 알아보니 23개 구청이 공간을 내주고 있고 이 중에 17곳이 공짜였습니다. 일부 구청은 정보 공개 청구에 응해 임대 내역이 없다고 답변했지만 현장을 확인한 결과 서초구청은 구청 소유 사무실을 12년 동안이나 공짜로 내주고 있었고 강서와 양천, 서대문, 광진구청 역시 답변과는 달리 구청 소유 사무실을 공짜로 내주고 있었습니다. 공공시설을 퇴직 공무원들의 사적인 친목 모임에 공짜로 임대하는 것은 공공시설의 낭비이고 선후배 공무원들 사이 간의 특혜 주고받기입니다. 구청 퇴직자 단체들의 상급 단체격인 시의회에 지역과 주민들을 위해 어떤 일을 하는지 문의했지만 시의회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SBS 조교입니다. 네, 어제 국회에서 정치권이 모처럼 밥값을 하나 싶었는데 밤늦게 또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미 시한을 2달 넘긴 상황에서 가까스로 합의했던 올해 6월 지방선거의 선거구 획정 문제가 엉뚱한 이유로 또다시 무산된 겁니다. 자, 2월 국회 마지막 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민경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회기 종료 3시간을 앞두고 갈 길 바쁜 본회의가 잠시 멈춰섭니다. 마지막 처리 법안인 지방선거 의원 정수 조정안이 해당 상임위에서 넘어오지 않아서입니다. 여야 합의까지 끝난 사안인데 문제는 엉뚱한 곳에서 벌어졌습니다. 회의를 진행할 위원장은 1시간 넘게 종적을 감췄고 겨우 열린 회의에선 한국당 두 의원이 합의 내용에 뒤늦게 시비를 걸며 시간을 까먹었습니다. 늘렸다고 하는데 이걸 좀 구체적으로 수치로 설명을 해주세요. 수치로. 총장님, 성관이 총장님, 이거 한번 설명해 보세요. 결국 자정이 넘어가면서 본회의는 자동 종결돼 버렸습니다. 참으로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예비 후보자들을 대할 면목이 참으로 없습니다. 실망스러운 모습은 2월 국회 내내 이어졌습니다. 회의장에서 호통을 치던 야당 의원. 말리는 위원장에게 던진 이 일본말 비속어로 되레 뒷말을 샀습니다. 차분하게 하는데 계속 중간에서 지금 대세에 오신 거 아닙니까? 엉뚱하게 친일 논란으로 이어지면서 양당 대변인까지 나선 논쟁으로 번졌습니다. 북한 대표단 방남을 놓고 상임위는 파행을 거듭했고 나쁘끄런 싸움도 벌어졌습니다. 국회 운영위원장을 겁박하는 겁니까? 겁박은 지금 국민들을 윤곽 하고 계시고요. 자, 때리세요. 아이고 정말 쇼좀 그만 부리십시오. 때리세요. 할 일은 덜하고 구태는 쏟아지는 상황. 2월 국회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SBS 민경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겨울을 보내던 멸종 위기종 독수리가 번식지인 몽골로 귀향을 앞두고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농약 때문에 죽은 동물을 독수리가 먹었을 가능성이 지금으로선 커 보이는데 이런 피해가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용식 기자가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충남 청양에 있는 한 농경지입니다. 논바닥 곳곳에 독수리들이 날개를 접고 웅크린 채 쓰러져 있습니다. 일주일 전쯤 이곳에서 발견된 독수리 16마리 가운데 14마리는 죽은 상태였고 나머지 2마리는 구조됐습니다. 목숨을 건진 독수리도 겨우 눈만 깜빡일 뿐 제대로 움직이질 못합니다. 공격 반응이나 경계 반응이 전혀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어떤 오염물질을 먹고 중독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정을 하고 있고요. 국립환경과학원은 독수리들이 왜 죽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AI 간이 검사에서는 음성으로 나와 일단 농약에 중독돼 죽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H5, H7은 안 나왔는데 농약 분석은 곧 의뢰 들어갈 겁니다. 독수리는 죽은 동물의 사체를 먹습니다. 따라서 농약에 중독돼 죽은 오리나 기러기 등의 사체를 먹고 2차 피해를 봤을 가능성이 큽니다. 1년 전에도 이곳에서 4km가량 떨어진 농경지에서 농약에 중독된 독수리 22마리가 발견돼 이 가운데 13마리가 폐사했습니다. 매년 11월 겨울을 보내러 우리나라를 찾는 독수리는 3월 말쯤 번식지인 몽골로 돌아갑니다. SBS 이용식입니다. 안전관리 소홀로 하청업체 노동자가 숨져도 원청업체에 대한 처벌은 평균적으로 벌금 400만 원 정도가 전부입니다.
이런 솜방망이 처벌뿐이다 보니 제대로 개선될 리 없겠죠. 하청 노동자 연속기획 강청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5년 7월 울산 한화케미칼 공장에서 일어난 폭발 사고로 28살 아르바이트생을 포함한 하청업체 노동자 6명이 숨졌습니다. 아들 빨리 좀 하자고 해봐. 나한테 얘기 좀 해봐. 검찰 수사 결과 원청업체 측이 폐수 저장조에 가스가 남아있는지 확인하지 않는 등 안전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작업 허가를 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6명이나 목숨을 잃었지만 법원은 원청업체에 벌금 1,500만 원, 과장, 대리급 직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런 사례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청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난 경우 원청업체 대표에겐 대부분 무죄가 선고됐고 나머지도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쳤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로 사망사고를 내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재판에 넘겨진 산업재해 사건 3만 3천여 건 가운데 구속된 사례는 단 9건에 불과했고 95%는 벌금형에 그쳤습니다. 지난 2016년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사고 평균 벌금액은 불과 432만 원. 이런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안전사고가 반복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원청사업주는 1인 1이 발생해도 실제로 거의 처벌받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안전조치를 취하거나 설비를 개선하거나 이런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죠. 미국에선 2016년 현대차 협력업체 공장에서 하청업체 직원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원청의 책임을 물어 벌금으로 30억 원 넘게 부과했습니다. 하청 노동자의 안전을 세세히 살피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재해를 낸 기업과 기업주에 대해 엄하게 가중처벌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여야의 이견 탓에 2년 넘게 국회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SBS 강청원입니다.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되지만 택배기사나 간호사 같은 특례업종 노동자들에겐 여전히 다른 세상 얘기입니다. 장시간 노동에 허덕이는 특례업종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정연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주당 52시간 근로규정에서 제외된 특례업종은 보건업과 운송업 등 모두 5개. 이들 업종의 노동자들은 앞으로도 장시간 근로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8시간 30분 이렇게 24시간이 돌아가는데 8시간 30분 안에 그 근무가 다 끝나지가 않거든요. 초과 근무를 안 하면 다른 간호사들한테 업무가 가중되고 보건의료의 경우 국민 생명과 직결돼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병원 노동자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 거죠. 장시간 노동은 바로 환자 안전과 의료 서비스 질의 저하와 직결됩니다. 택시, 택배, 화물차 등 운송업 노동자들도 이번에 근로시간 단축 대상이 된 노선버스 기사들이 부러울 따름입니다. 12시간씩 하루에 일하는데 점심 한 30분 김밥 사 먹고 해요. 일주일 내내 하루 쉬고 72시간 해요. 72시간. 특례업종 노동자는 전국에 102만 명 정도. 국회는 차선책으로 이들에게 연속 최소 11시간의 휴식 시간을 보장하기로 했지만 노동계는 근로시간 단축과 인력 충원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예외업종 자체를 언제 없앨지 구체적인 시기를 확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SBS 정연입니다. 당장 오는 7월부터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하는 기업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재계는 성수기와 비수기에 따라 탄력적으로 근무하는 탄력 근로시간제 확대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데요. 과연 해법이 될 수 있을지 정경윤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바로 한 달 전 독일 남부공업지대 제조업 노동자들이 이런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근로시간을 주 35시간에서 28시간으로 줄인다. 다만 노동자가 원하면 최대 40시간까지 추가로 일할 수 있다. 연장 근로의 한도를 노사 합의로 정한 건데요. 특히 주목되는 건 근로자가 초과 근무한 시간을 저축해뒀다가 본인이 원할 때 휴가로 쓸 수 있는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를 도입한 겁니다. 돈이냐 휴식이냐 근로자에게 선택권을 준 건데 우리 시각에서 볼 때는 상당히 혁명적이죠. 우리나라 재계도 이것과 비슷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정 시점에 일감이 몰리는 업종에는 근로시간을 주 단위로 따질 게 아니라 성수기, 비수기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일하고 1년을 단위로 평균을 맞추게 해달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주문 생산을 하는 업체들의 경우 수시로 들어오는 주문량을 맞추려면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절하는 게 가능하겠냐는 문제. 또 여전히 비정규직이 많은 우리 업계 특성상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지는 의문입니다. 근로시간 단축의 취지와 현장의 현실을 조화시키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SBS 정경윤입니다. 3.1운동 직후 일본이 벌인 민심 시찰 보고서를 SBS가 입수했습니다. 3.1운동에 놀란 일본이 여러 차례 민심을 파악한 뒤 친일파를 양성하고 독립운동을 조직적으로 차단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도쿄에서 최우원 특파원입니다. 일본 국회에 보관된 3.1운동 자료집은 3.1운동을 조선 만세 소요 사건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3.1운동에 놀란 일본은 국회의원들이 직접 조선을 찾아 사람들을 만나며 실태 조사를 벌였습니다. 이른바 조선 민정시찰 보고에는 일본인은 대한제국 시대보다 좋아졌다고 말하지만 한국인은 모두 과거를 그리워하고 있다. 동양 평화를 어지럽히는 것은 일본의 침략주의다라는 등의 조선인들의 생생한 답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차례 민심 조사를 벌인 일본이 그 뒤 더 조직적으로 식민 지배에 나선 걸 보여주는 자료도 포함됐습니다. 1919년 9월 조선 총독은 일본 당국에 보낸 편지에서 3.1운동 이후 친일파들이 위축되고 있다며 친일 조선인들에게 특혜를 줘 우대해야 한다고 건의했습니다. 조선은행의 일본인 총재가 독립운동가들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면서 조직적으로 대응한 자료도 나왔습니다. 3.1운동 이후 독립운동 차단에 나선 일본의 대응을 보여주는 이번 자료는 일본 귀족 사카다니 요시로우가 모은 조선 관련 공문서들로 1964년 일본에서 자료집으로 출간된 뒤 일본 국회 도서관 등에 보관되어 왔습니다. 도쿄에서 SBS 최우원입니다. 집값 안정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재건축 규제가 잇따라 나오자 해당 아파트 주민들이 반발하며 집단 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최근 대책들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며 원칙대로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강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파트 단지 곳곳에 안전진단 동의서를 받는다는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정부가 최근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 방침을 밝히자 서둘러 주민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 신청에 나선 겁니다. 중요한 문제를 이게 갑작스럽게 충분히 부모님과 소통이 없이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붕괴해 있고 비슷한 상황에 있는 모든 단지 연대해서 강력하게 항의 투쟁을 할 겁니다. 실제로 2만 7천 세대가 사는 서울 목동 1단지부터 14단지가 이번 주까지 모두 안전진단 신청을 마쳤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부담금을 내야 하는 전국 16개 단지 조합원들은 이르면 다음 주 위헌 소송에 나설 계획입니다. 행복주거권이나 주거환경권이나 이런 것들을 사실상 행사하지 못하게 제한해버리는 그런 위헌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정부 규제와 반대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해 재건축 규제를 둘러싼 공방이 정치권으로 번지는 양상입니다. 정부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에 대한 행정 예고 기간을 이례적으로 짧은 열흘로 공지한 뒤 곧바로 적용할 방침입니다. 야당 의원들의 법안 발의에 대해선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시도 서울 송파구 재건축 아파트 2곳에 대해 주민 이주 시기를 최대 6개월까지 늦추며 정부 규제와 보조를 맞추고 있습니다. SBS 이강입니다. 미국 플로리다 고교 총기 참사 이후에도 규제에 소극적이었던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입장을 바꿔서 이제는 총기 규제에 나설 때라고 말했습니다. 그 배경이 뭘까요? 송인호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공화민주 양당 지도부를 백악관으로 초청한 트럼프 대통령은 작심한 듯 자신부터 총기 규제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It's time that a president stepped up. We have to act. We can't wait and play games and nothing gets done. 플로리다 고교 총기 참사 이후 10대 학생들을 중심으로 총기 규제 강화 여론이 빗발쳤는데도 꿈쩍 않던 입장에서 선회한 겁니다.
총기 소지가 가능한 나이를 18살에서 21살로 높이자는 말까지 하자 공화당 의원들은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We didn't address it, Mr. President. Look, I think You know why? Because you're afraid of the NRA, right? It's a big issue right now. Raising the age for that weapon to 21. 총기 규제에 적극적인 민주당 의원들은 반색했습니다. TV로 중계된 회의에서 민주당이 주장해온 총기 규제 강화 방안에 대통령이 지지를 표시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총기 규제 찬성 여론이 25년 만에 가장 높게 나온 데다 총기 규제 촉구 시위가 계속 이어지자 트럼프 대통령이 더는 여론을 무시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SBS 송일호입니다. 프로축구 K리그 개막전에서 전북의 이동국 선수가 개막 첫 골에 도움까지 기록했습니다. 40대가 되어서도 변함없이 뛰어난 기량으로 펄펄 날았습니다. 주영민 기자입니다. 이동국은 울산과 0대0으로 맞선 후반 15분 교체 투입되자마자 존재감을 뽐냈습니다. 그라운드를 밟은 지 1분 만에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이재성의 코너킥이 수비숲을 뚫고 넘어오자 왼발 슛으로 마무리해 개막 1호 골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후반 41분에는 절묘한 원터치 패스로 완벽한 기회를 만들어주며 한교원의 골을 도왔습니다. 발리슛의 달인답게 발리 패스도 일품이었습니다. 전북은 이동국의 활약으로 2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후반에 찬스가 반드시 올 거라고 생각을 했고 또 그것을 결정지어줘서 저희가 쉽게 이긴 것 같습니다. 수원의 염기훈은 최초로 리그 통산 100번째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전남과 홈 경기에서 이기재의 동점골을 도왔습니다. 염기훈의 활약에도 수원은 종료 직전 최재현에게 헤딩골을 얻어맞고 2대1로 졌습니다. 전남 유상철 감독은 6년 만에 사령탑 복귀전에서 환호했습니다. SBS 주영민입니다. 프로배구 우리카드 파다리의 강력한 스파이크가 그만 블로킹을 하던 전광인 선수의 이마를 강타했습니다. 정월대보름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아서 보름달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내일 저녁 달이 뜨는 시각은 서울은 저녁 6시 43분, 광주는 46분경이 되겠습니다. 오늘 바람이 굉장히 강해서 많이 추우셨죠? 추위는 내일 아침 출근길까지 이어집니다. 내륙 많은 지역으로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5도 선까지 내려가겠습니다. 하지만 낮부터는 다시 날이 풀리겠고요. 주말인 모레는 서울의 낮 기온이 12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에는 또 한 차례 봄을 부르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현재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독립운동가는 15,000명 정도입니다. 우리가 기록하고 있지 못할 뿐 독립을 위해 헌신한 분들은 그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자, 오늘의 대한민국을 잊게 해준 그 이름 없는 영웅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3.1절 저녁 8시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